스페인의 영토를 보시면 남쪽 끝자락 부분에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주 귀여운 게 발톱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뾰루지 같기도 한데 이 지역의 이름은 바로 지브롤터입니다. 지브롤터는 작은 규모이지만 예전부터 유럽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히고 있어요. 실제로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브롤터는 스페인의 영토가 아닌 영국의 땅이거든요. 이로 인해 영국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관문 역할을 하는 지브롤터를 거점으로 과거 해양 패권의 주도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페인의 영토에는 도대체 왜 영국의 땅이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스페인 속 영국의 땅 지브롤터입니다. 어렸을 적 만화 또는 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전설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라고 말하는 디오니소스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을 가진 신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중에는 천하장사로 유명한 헤라클레스라는 신이 존재하죠.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헤라클레스는 계모인 헤라에게 미움을 받아 12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10번째 과업은 세상의 서쪽 끝에 있는 머리셋, 몸통셋 달린 괴물 괴리온의 솥대를 훔쳐야 했는데 도둑질을 하러 가던 중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아틀라스 산맥이 나타났어요. 이때 헤라클레스는 산을 오르기도 귀찮고 시간도 촉박해 이 산맥을 부숴버리기로 했죠. 그리고 이 아틀라스 산맥이 반으로 쪼개지자 대서양의 물길이 흘러들어와 지금의 지중해가 만들어지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산맥 양쪽 끝 봉우리에 이른바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세웠죠. 이후 고대 그리스인들과 지중해 사람들은 이곳을 세상의 끝으로 여겼어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했죠.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세워졌던 곳은 아프리카의 세우타와 유럽의 지브롤터, 이것이 유래되어 오늘날 이 지역의 이름은 바로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지브롤터는 수많은 강국의 침략과 전쟁이 반복되는 지역이었어요. 아무래도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다 보니 예로부터 이 지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고대 카르타고, 로마, 서고트 왕국 등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통로를 두고 끊이지 않는 침략과 침략을 이어갔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슬람 왕조,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는 이슬람군의 장수였던 타리크 이븐 지아드를 중심으로 이베리아 반도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판을 치던 이슬람 세력의 영향은 이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세워진 곳까지 이어졌고 이곳에 타리크의 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말을 아랍어로 해석해본다면 자발 타리크, 이것이 오늘날 지브롤터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강대국은 없다는 말처럼 이슬람 세력이 점차 쇠퇴하자 유럽의 기독교 왕국들은 이들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때는 15세기 말 아라곤 왕국의 왕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티아 연합왕국의 여왕 이사벨 1세가 결혼하면서 스페인 왕국으로 완전히 통합되었죠. 이후에는 왕과 여왕이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스페인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후아나 공주는 중부 유럽의 패권을 휘어잡았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부르고뉴 공작과 결혼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후아나 공주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사벨 1세의 뒤를 펠리페 1세가 잇게 되는데 펠리페 1세의 아들이었던 카를 5세는 이후 스페인 왕위를 이어받고 훗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까지 등극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거느리게 되죠. 실제로 이때 합스부르크의 영토였던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신성 로마 제국 등 유럽의 광활한 영토와 아메리카 곳곳에 세워둔 식민지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결국 중근세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왕관을 쓴 인물로 기억되고 있으며 스페인은 당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이미지를 굳혀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카를 5세가 절대 권력을 내려놓았을 무렵 그는 스페인 왕국의 왕위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위를 자신의 아들과 동생에게 나눠주었어요. 이로 인해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 영국이 대서양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양 패권을 두고 스페인과 영국의 본격적인 경쟁의 서막이 펼쳐지게 되죠. 때는 1588년 세계교역과 항로개척 시대이자 노예무역과 해적들의 전성기 시절 권력을 잡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그녀는 영국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의 전설적인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은밀한 교류를 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이른바 무적함대 아르마다라는 별명을 가진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 해적왕 드레이크에게 사략 허가증, 즉 해적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줍니다. 사실 당시 영국은 넓은 바다로 진출해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해양 패권을 꽉 잡고 있었던 스페인을 반드시 격파해야 했기에 드레이크를 중심으로 스페인의 무역선과 식민지를 노골적으로 습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영국봉 차오른 드레이크는 엘리자베스 1세를 등에 업고 애국 활동 아닌 애국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마닐라로 가고 있는 카카푸에고호라는 스페인 무역선을 약탈해 무려 은 26톤을 포함한 금은보화가 담겨있는 보물상자 13개를 탈탈 털어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심지어 엘리자베스 1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국 내에 있는 카톨릭을 탄압하고 스페인과 앙숙관계였던 네덜란드를 지원해주기까지 하면서 펠리페 2세의 속을 그냥 아주 뒤집어 놓았죠. 결국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간 고혈압으로 쓰러지겠다고 생각한 펠리페 2세는 해양을 호령하던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130여 척에 달하는 함대에 선원 약 8,500명과 보병 약 19,000명을 태워 영국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해적왕에서 영국 해군의 부총사령관으로 인생 역전한 드레이크와 영국 해군은 기습공격, 화공전 등의 전술을 펼치며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박살냈죠. 이 전쟁이 바로 칼레 해전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또 전쟁을 치르면서 두 나라 모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칼레 해전에서 승리한 영국은 곧바로 해상패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스페인의 뒤를 이어 새로운 해안 강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토대를 마련했죠. 그러던 1618년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인해 신교파와 구교파로 나뉘어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유럽 전역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이른바 30년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스페인이 본격적인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짐이 곧 국가다. 네, 다름 아닌 루이 14세입니다. 30년 전쟁 이후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루이 14세는 악취로도 유명하지만 프랑스 역사에서 절대 왕권의 상징인 만큼 프랑스를 엄청난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 자신의 손자인 펠리페 5세를 스페인의 왕위 자리에 앉혀 부르봉 왕가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와 스페인이 합쳐져 유럽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영국이 아니죠. 영국은 스페인과 원수지간이었던 네덜란드, 같은 합수부르크 가문이었지만 카를로스 2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의 대공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폴트 1세와 힘을 합쳤어요. 특히 레오폴트 1세는 루이 14세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자신의 둘째 아들 카를 대공을 앞세워 스페인의 왕위를 점하려 했죠. 그렇게 합쳐진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프랑스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날리게 됩니다. 이 전쟁이 1701년에 발발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죠. 영국은 칼레해전에서 가져온 해상 패권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무역로와 식민지를 위협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면서 지속뒤를 넣었어요. 게다가 루이 14세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진격해 보았지만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연합은 존 처칠 공작과 외젠 대공이 힘을 합쳐 블린트하임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후 연합군은 이베리아 남부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때 영국이 점령한 영토가 바로 지브롤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전쟁을 이어가던 1705년에 레오폴트 1세가 사망하게 되면서 첫째 아들이었던 요제프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제프 1세가 1711년 초년두로 갑자기 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다투던 카를 대공이 카를 6세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쟁까지 시작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위와 스페인 왕위가 다시 합쳐진다고? 이 말은즉 카를로세 시절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성기가 또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결국 영국은 오스트리아의 대공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6세의 뒤통수를 후려친 다음 1713년 프랑스, 네덜란드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여기서 맺게 된 조약이 바로 위트레우트 조약이었죠. 이 조약의 내용에는 루이 14세 손자 펠리페 5세를 스페인 왕으로 추대하는 대신 프랑스 쪽이랑 서로 왕이 합병하면 혼쭐난다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영토를 일정 부분 할애받고 영국은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섬 등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일부 할양, 또한 묻고 더블로 지브롤터는 스페인 땅이 아닌 영국이 점령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사실 이 조약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영국이 얻은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프랑스의 식민지, 스페인의 지브롤터뿐만이 아니라 대서양 노예무역 독점권을 손에 얻게 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브롤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스페인은 지난 1779년 6월 영국이 미국 독립전쟁에 한눈팔려 있는 사이 프랑스와 연합해 지브롤터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영국은 막강한 해상 전력으로 지브롤터를 지켜냅니다. 그 이후 1869년 11월 영국이 땡큐를 외쳤던 하나의 일이 일어나죠. 네, 바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됩니다. 세계 각국의 선박들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게 되면서 지브롤터를 꼭 거쳐야 했어요. 이로 인해 해상무역의 중개 거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제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이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하면서 지중해와 대서양에 오가는 연합군 함정의 방어기지로서 핵심 거점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스페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브롤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 땅을 지배한 이후 약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죠. 1960
1569년에는 스페인의 군사 독재자였던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지휘 아래 스페인과 지브롤터 간의 국경 봉쇄 및 경제 봉쇄를 하기도 했고 1967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주민 투표를 하기도 했어요. 이 투표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영국령으로 남을 것인가 스페인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투표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각각 영국령으로 남을 것이다 1967년 99.1%, 2002년 98.4%. 사실 이 결과는 거의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먼저 지브롤터와 인접해 있는 스페인 지역의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아요. 게다가 지브롤터가 관광 수입과 선박급유 항구 등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연수입이 스페인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만 봐도 스페인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특히 지브롤터와 함께 헤라클레스 전설의 기둥이 세워진 아프리카의 세우타 지역, 이 지역이 모로코 안에 있는 스페인 땅이거든요. 스페인도 똑같이 영국처럼 모로코 땅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스페인이 영국에게 지브롤터 땅 돌려줘 하면 영국은 스페인에게 모로코한테 세우타 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지브롤터가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